새벽 5시 30분. 오순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확히 눈을 떴다. 2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의 뇌는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하게 돌아갔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며느리 최선영의 출근 도시락을 싸야 하는 시간이었다. 선영은 샐러드 드레싱까지 직접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방으로 나오니 어젯밤 며느리가 직장 동료들과 배달시켜 먹다 만 치킨 상자가 거실 중앙 테이블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검은 봉투에는 맥주 캔들과 함께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설거지를 안 한 그릇들은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오순자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 내일 아침에 어머니가 치우겠지라는 무언의 명령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들부터 치워야겠네. 오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에 익은 행주와 수세미질이었지만 65세 할머니가 35세 며느리의 자네를 처리하는 이 노동의 무게는 매일 아침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라 3년 전 이 집을 사기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했던 자신에 대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6시 30분 아들 오진수가 침실에서 나왔다. 진수의 얼굴에는 잠에서 덜 깬 짜증이 묻어 있었다. 엄마, 아침 뭐예요? 아, 그리고 선영이 어제 코트 드라이클리닝 맡긴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찾아와 줘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해뒀다. 드라이 클리닝은 이따가. 엄마,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탄수화물 빼주세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어제 치킨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요. 오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미 정성껏 끓인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다시 치우고 냉장고를 뒤졌다. 닭가슴살은커녕 전날 저녁 아들이 다 먹어버린 유기농 샐러드 채소 포장만 덩그러니 있었다. 진수야, 닭가슴살이 없는데. 에이, 엄마 어제 장 보러 갔으면서 왜 필수품인 단백질을 안 사왔어요? 오늘 중요한 PT 미팅 있는데 그럼 지금 편의점 가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드레싱 저칼로리로 사와요. 39세 아들이 65세 엄마에게 반말을 하고 그것도 새벽에 심부름을 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가정부에게 명령하듯 당연하다는 투였다. 오순자는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새벽 6시 40분의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더 시큰거렸다. 내가 25년간 지점 VIP실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닭가슴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7시 며느리 최선영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어머니, 도시락은요?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요. 지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 어머니, 제가 어제 당근이랑 파프리카는 절대 빼달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뾰루지 나면 안 된다고요. 오순자는 어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아니, 최선영은 1년 전만 해도 당근이 들어간 잡채를 가장 좋아했다. 그것은 핑계였다. 그녀의 의무를 확인시키는 일종의 태클이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빨리 다시 해줄게. 에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많아지셨네요. 어제도 제 핸드폰 충전기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요즘 60대에 많이 온다고 하던데. 치매. 그 단어는 오순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65세의 지적 능력을 가진 베테랑 은행원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저열한 모욕이었다. 오순자는 다시 도시락을 풀어 당근과 파프리카 조각을 하나하나 골라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오전 10시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서야 오순자는 소파에 앉을 수 있었다. 무릎을 주무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가 왜 이토록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고 사는 걸까? 3년 전만 해도 오순자는 제1은행 중계동 지점의 베테랑 행원이었다. 25년 경력의 그녀는 VIP 고객 담당이었고 그녀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지점은 매년 우수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으며 5년만 더 일하면 정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오진수의 결혼 때문이었다. 엄마, 나 결혼하려면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야 해요. 선영이네가 집 없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해준대요. 요즘 집값 알잖아요. 당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고 오진수의 월급으로는 전세 보증금 마련도 벅찼다. 오순자는 결단했다. 25년간 모은 적금 3억, 명예퇴직금 2억, 총 5억 원을 털어 노원구 중계동 32평 아파트를 샀다. 당시 시세 5억 2천이었으나 오순자의 날카로운 협상력으로 금매 물건을 찾아내 5억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신혼부부 대출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이게 가장 유리해요. 아들이니까 믿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의 금융 거래를 관리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조건 없는 신뢰를 주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오진수라고 적혔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며느리 최선영의 제안은 달콤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고 6개월 후부터 달라졌다. 어머니, 집에 계시는데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회사 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서 허리가 아파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저 야근하고 오면 당 떨어지거든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특히 제 블라우스랑 셔츠는 옷감 상하니까 꼭 손빨래로요. 어느새 오순자는 집안의 모든 가사를 전담하는 그림자 노동자가 되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장보기, 심지어는 아들 부부의 옷 다림질까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한 푼도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차피 어머니도 이 집에서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라는 이유였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비, 식비, 심지어 아들 부부의 간식비까지 모두 오순자의 월 150만 원짜리 국민연금에서 나갔다. 아들 오진수는 회사 월급 350만 원을 꼬박꼬박 아내 통장에 입금했다. 며느리는 자기 연봉 7천만 원과 남편 월급을 합쳐 우리 부부 노후 준비를 한다며 단 한 푼도 생활비로 쓰지 않았다. 오순자의 연금은 매달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는 다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2025년 7월 어느 토요일 오후 오순자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무리하게 소파 밑을 닦으려다 허리를 삐끗했다. 아이고,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팠다.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며느리 최선영이 나왔다. 그녀는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걱정하는 기색 없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 제가 친구들 불러서
홈파티 하기로 했는데 아직 허리가 좀 아파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에휴. 어머니, 그럼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일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유가 뭔데요? 일을 못하시면 안 된다고? 오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선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이 집에서 일 때문에 사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집이 어머니 집도 아니고 저희 집에 사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집안일 정도는 완벽하게 해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최선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히 요즘 어머니 예전만 못하시잖아요. 요리도 싱겁고 지난번에는 제 명품 블라우스 손빨래 하다가 얼룩도 못 빼고 청소도 꼼꼼하지 않고요. 오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선영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넌 이 집에 와서 숟가락 하나 들어본 적 있니?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정년퇴직하시고 집에 계신 분이고요.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매달 용돈도 안 드리고 모셔드리는 건데. 모셔드린다고? 그럼 아니에요? 이 집 누구 거예요? 이 집은 오순자의 목소리가 막혔다. 진수 오빠 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제 집이기도 한 거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 언제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죠? 오순자는 분노를 넘어선 경악에 할 말을 잃었다. 3년간 삭혔던 모든 모멸감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최선영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이 집 가정부잖아요. 무보스로 일하는 가정부가 주인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불편하면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가정부, 무보수, 불편하면 나가라. 그 단어들이 오순자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다. 25년간 은행에서 수천 명의 VIP 고객을 응대하며 오순자 부지점장님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 집에 5억 원짜리 보증수표였던 자신이 가정부라고? 오순자는 기가 막혔지만 25년 베테랑 은행원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치 까다로운 고객을 대하듯 물었다. 선영아, 너 이 집을 누가 샀는지 알아? 진수 오빠죠. 등기부에 오빠 이름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 5억은 누가 댔는데? 그야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증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오빠 집이에요.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저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요. 며느리는 법적 지식을 자랑하듯 당당했다. 이 순간 오순자는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그저 무상 노동력이자 거주하는 보모로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 오진수에게 오순자가 물었다. 진수야, 오늘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가정부라고 했어. 오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짜증을 냈다. 엄마, 선영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잔소리가 좀 심하잖아요. 오해가 아니야. 똑똑히 들었어. 내가 이 집 가정부라고. 에휴,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선영이랑 저랑 결혼 생활해야 하는데 엄마가 자꾸 시비를 거시면 저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25년간의 금융 경력이 응축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진수야, 너 엄마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널 낳고 기른 엄마를 가정부 취급해도 되는 거니?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밖에서 일하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순간 오순자는 결심했다. 그녀의 25년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며칠 동안 오순자는 방에 틀어박혀 예전에 거래했던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 자문가 리스트를 검토했다. 그녀는 이미 3년 전 집을 살 때 아들의 변심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보험을 들어두었다. 그것이 바로 차용증이었다. 5억 원을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이었고 3년 이내 상환이 원칙이었다. 오순자에게는 오랜 세월 VIP 고객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해 온 특유의 철저함이 있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순자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냉철한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연락은 은행 동기이자 현재는 베테랑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는 김말순에게 걸었다. 말순아, 나야 오순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어머, 순자야. 내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응. 말순아, 나 지금 아들네 집 팔려고 해. 김말순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집을, 순자야. 그거 아들 명의 아니었어? 내가 그냥 증여해 준 걸로 아는데. 명의는 아들이지만 5억은 내가 빌려준 돈이야. 당시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즉 5억이 내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전부 프린트해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순자의 목소리에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행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아들이 나한테 정식으로 쓴 5억 원짜리 차용증이 있어. 이자를 연 2%로 명시하고 3년 뒤 일시 상환 조건으로. 순자야, 대단하다, 너. 너는 정말 천상 은행원이야. 그럼 상황 끝이네. 법적으로 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채권자야. 변호사 연락처 좀 줘.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내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오후 오순자는 중구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감탄사를 내뱉었다. 어머님, 이 차용증은 완벽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이 5억 원에 대해 법적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집에 얹혀 사는 분이 아니라 이 집 시세의 5억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나요? 아드님 동의 없이 집을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법원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드님을 설득해서 집을 자발적으로 파신 후 매매 대금에서 5억을 우선 변제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오순자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현재 이 집 시세는 8억 5천만 원. 5억을 회수하고 나면 3억 5천만 원이 남는다. 이 정도면 아들 부부가 충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나도 나의 노후를 되찾을 수 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퇴근하자마자 오순자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평소에 푸근한 엄마가 아닌 차갑고 빈틈없는 베테랑 은행원의 모습이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또 선영이 이야기예요? 이 집 팔자. 오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최선영은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농담도 참. 오순자는 테이블 위에 5억 원짜리 차용증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았다. 엄마가 5억 빌려준 거 기억하지? 차용증에 보면 2025년 10월 31일부로 원금 및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 올해가 딱 상환일이야. 오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선영은 코웃음을 치다가
차용증을 자세히 읽고는 표정이 싹 굳었다. 엄마, 저한테 5억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집을 팔자는 거야. 오순자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지금 시세 8억 5천에 팔면 매매 대금에서 엄마에게 5억을 상환하고 너희는 잔액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면 돼. 3억 5천이면 충분히 좋은 전세 얻을 수 있어. 최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3년이나 모시고 살았는데 그동안의 생활비랑 저희 고생은요? 오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선영아, 너 나한테 가정부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무보수 가정부라고 해도 돼? 너희는 노후 준비를 한다며 매달 내 연금 150만 원을 쪽쪽 빨았었지. 내가 쓴 생활비 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어. 너희가 말한 고생? 그건 너희의 파렴치함에 대한 대가야. 오순자는 차용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5억 원의 채권을 가진 집주인이야. 법적으로 내가 채권자고 너희는 채무자야. 내가 요구하면 너희는 무조건 갚아야 해. 오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야. 오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 지금 당장 5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든지, 둘, 집을 팔아서 5억 원을 변제하든지, 일주일 안에 결정해. 결국 5억 원을 현금으로 갚을 방법이 없는 아들 부부는 집을 팔기로 합의했다. 오순자는 25년 경력의 노련함으로 일사천리 부동산 거래를 진행시켰다. 2개월 후 오순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도착했다.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주택가, 작은 마당이 딸린 20평 빌라였다. 금매로 나온 이 집을 2억 원에 매입했다. 남은 3억 원은 그녀가 근무했던 제1은행의 우대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연 4% 이자면 매달 100만 원이 정확히 통장에 입금되었다. 여기에 그녀의 국민연금 150만 원이 더해지면 그녀의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 3명이 살던 중계동 아파트에서보다 훨씬 풍족하고 여유로운 금액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꾸몄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고 직접 물을 주고 흙을 만지는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큰거리는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이 누군가의 뒤치다꺼리가 아닌 나를 위한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들은 오순자를 순자 언니라고 불렀고 그녀의 25년 은행 경력에 대해 존중을 표했다. 오순자는 동네 주부들을 위한 작은 재테크 모임을 만들어 연금 관리와 금융 팁을 알려주며 다시금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무도 오순자를 가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3개월 후 아들 오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지금 경기도 외곽의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응, 잘 지내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선영이 말만 듣고 엄마를 모른 척한 거요. 오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더 이상 울분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진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 와이프가 잘못한 거지. 다만, 넌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무기남으로서 엄마를 부정했던 거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진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의지할 생각도 없어. 알아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사세요. 저희는 엄마의 삶을 응원해요. 전화를 끊고 오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치악산이 보였다.
단풍이 절정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늦가을이었다. 65세.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라고 부르는 나이지만 오순자에게는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됐다. 설거지를 대충 해도, 요리를 싱겁게 해도, 청소를 건너뛰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침해나 가정부라는 모욕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고 존중받는 삶이었다. 오순자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봤다.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고추가 매콤하게,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오순자는 65세에 비로소 깨달았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집의 명이나 돈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동과 존재가 존중받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완벽한 채권자가 되었다.